불붙은 서책과 유백에게 정체. 삼돌이가 마당 평상에 누워 흐르는 구름을 세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 둘, 셋. 어라? 저 구름은 꼭 큼지막한 고구마 닮았네. 삼돌이가 입을 쩍 벌리고 침을 삼키는데 갑자기 담벼락 밖에서 시장통처럼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삼돌이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사랑방에서 글을 읽던 효성도련님의 소매를 낚아챘습니다. 둘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담벼락 밑에 딱 붙어 숨을 죽였습니다. 저 멀리서 시커먼 포졸들이 창을 지켜 세우고 다가오는데 그 한복판에는 사방이 나무 창살로 막힌 술에 함거가 덜덜거리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저게 뭐예요? 짐승가두는 우리 같아요. 삼돌이가 겁에 질려 속삭이자 효성 도련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삼돌아, 저건 큰 죄를 지은 사람을 태우는 함거라고 하는 수레란다. 삼돌이는 수레 안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수레 안에는 헝클어진 머리에 초라한 행색을 한 선비 한 명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선비는 몰골이 아주 초라했지만 몸가짐만은 전혀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비의 눈빛은 밤하늘의 샛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무서울 줄 알았는데 그 선비의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슬프면서도 따뜻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선비가 품 안에서 소중하게 무언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햇빛을 받아 번쩍하고 황금빛을 내뿜는 묵직한 청동판이었습니다. 앞면은 매끄러운 거울 같은데 뒷면에는 알 수 없는 선과 점들이 별자리처럼 촘촘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 선비가 서양의 해괴한 책을 탐독하다가 영모로 몰렸다지. 귀신을 부리는 둥근 도구를 가졌다는 소문도 있더구먼. 그래서 눈빛이 저리 무서운 게야.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삼돌이는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하지만 겁이 나면서도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삼돌이가 침을 꼴깍 삼키며 그 물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순간 선비의 눈동자가 삼돌이의 눈동자와 딱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죄인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맑고 깊었습니다. 삼돌이는 자기도 모르게 효성도련님의 옷자락을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도련님, 저 선비님 눈빛 보셨어요? 죄인이라기엔 눈빛이 너무 착해 보여요. 그러게 삼돌아. 삼돌이와 효성도련님은 묵묵히 그 행렬이 멀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마을에 닥칠 커다란 변화를 예고라도 하듯 함거가 지나간 자리에는 뽀얀 먼지만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삼돌이는 생각했습니다. 그 둥근 물건이 대체 뭐길래
선비가 저렇게 소중히 여기는 걸까? 정말 그게 진짜 귀신을 부리는 도구일까? 삼돌이는 그날 내내 그 유백에게 눈빛이 아른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삼돌이는 효성 도련님과 함께 도련님 집 마당 한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도련님은 무릎 위에 두툼한 서책 한 권을 펼쳐놓고 있었고 그 옆에서 삼돌이는 품 안에서 소중하게 꺼낸 확대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별이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이 확대경은 삼돌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보물 1호였습니다. 도련님, 이 글자를 좀 보세요. 제 확대경으로 보니까 좁쌀만 하던 글자가 주먹만하게 커졌어요. 삼돌이가 신기한 듯 소리치며 서책 위로 확대경을 바짝 들이댔습니다. 붓으로 정성스럽게 눌러 쓴 검은 먹글자들이 유리알 너머로 구불구불 살아 움직이는 듯 크게 일어섰습니다. 평소에는 읽기 싫어 도망다니던 한자들도 이렇게 크게 보니 왠지 모를 위험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삼돌아. 효성 도련님도 흥미로운 듯 허리를 숙여 삼돌이의 확대경 속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한참 동안 서책의 낱낱의 획을 관찰했습니다.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마당 가득 내리쬐고 공중에선 노란 나비 한 마리가 한가로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확대경을 통해 들어온 눈부신 햇살이 책장 위 한 점으로 날카롭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 도련님, 여기 글자에서 빛이 나요. 삼돌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바늘 끝보다 작은 하얀 점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흰 종이 위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효성 도련님이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는 순간 칙 하는 소리와 함께 글자 주변이 순식간에 검게 변하더니 불꽃이 화르르 일어났습니다. 도련님, 책이 타요, 책이! 당황한 삼돌이가 확대경을 내팽개치고 손바닥으로 책을 팡팡 내리쳤지만 구멍이 뻥 뚫린 서책 사이로 매캐한 종이 타는 냄새만 진동했습니다. 정성스레 쓰인 글자 몇 개가 순식간에 제거되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넋이 나간 채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으악, 도련님! 책이 타요, 책이! 삼돌이가 비명을 지르며 확대경을 내팽개치고 손바닥으로 책을 팡팡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책 가운데는 주먹만한 구멍이 뻥 뚫려 있었고 매캐한 종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삼돌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갑자기 종이에서 연기가 나더니 구멍이 뚫리다니. 효성 도련님도 넋이 나간 채 타버린 종이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삼돌이는 가슴이 콩닥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별이 아버지가 주신 이 소중한 보물이 갑자기 화마를 부리는
유물처럼 느껴졌거든요. 안 되겠어요, 도련님. 이걸 저한테 선물해 주신 별이 아저씨한테 가서 당장 물어봐야겠어요. 삼돌이는 타버린 서책을 품에 안고 별이네 집으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효성이도 얼떨결에 삼돌이를 따라 뛰어갔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 대문을 지나 앞마당으로 들어서니 청나라에서 들여온 귀한 화초들을 살피던 별이 아버지가 삼돌이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삼돌아, 숨이 턱에 닿았구나.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겼느냐? 아저씨, 이거 보세요. 아저씨가 주신 확대경으로 글자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종이에서 불이 확 났다니까요. 이거 혹시 여우구슬처럼 요술을 부리는 물건 아닌가요? 별이 아버지는 삼돌이가 내미는 확대경을 받아들고 요리조리 살폈습니다. 비단 소매를 걷어붙이고 돋보기를 들여다보던 별이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허, 참으로 회개한 일이구나. 나도 북경에 갔을 때 아주 귀한 유리알이라기에 큰돈 들여 구해온 거다만 이게 불을 낸다고? 그저 작은 것을 크게 보여주는 신기한 물건인 줄만 알았지. 미안하다, 삼돌아. 나도 이 물건이 왜 이러는지 도무지 모르겠구나. 천하를 돌아다니며 온갖 물건을 보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역관 아저씨조차 처음 듣는 소리라고 하니 삼돌이는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삼돌이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돌아 나왔습니다. 도련님, 별이 아저씨도 모르는 걸 보면 이건 정말 우리가 감당 못할 유물인가 봐요. 아까운 서책만 날리고. 삼돌이와 효성이는 터벅터벅 걸으며 마을 끝자락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시울타리가 험하게 처진 낡은 초가집 앞을 지나가는데 포졸들이 창을 비껴들고 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어제 그 함거에 실려온 유배객 선비가 머무는 집이었습니다. 삼돌이는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담벼락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선비가 꼿꼿이 앉아 어제 그 청동 거울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거울 뒷면에 별자리 눈금을 짚어가는 선비의 손길이 어찌나 정교한지 삼돌이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도련님, 마을 사람들이 저 선비님이 귀신 부리는 도구를 가졌다고 수군거렸죠? 서양책도 많이 읽고 혹시 저분이라면 서책이 타버린 비밀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무섭기도 했지만 왠지 저 선비님이라면 이 도깨비 같은 확대경의 수수께끼를 풀어줄 것만 같았습니다. 삼돌이와 효성이는 굳게 닫힌 살인문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삼돌이와 효성이가 담벼락 틈으로 숨을 죽이고 들여다보던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낮고 꼿꼿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담 너머에서 누군가의 눈빛이 내 뒤통수를 따갑게 찌르고 있구나. 남의 집안을 훔쳐보는 것이 얘가 아닌 줄 모르는 게냐? 삼돌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효성도련님도 당황하며 뒷걸음을 쳤지요. 삼돌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쭈뼛쭈뼛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훔쳐보려던 게 아니라요. 그게. 살인문이 끽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함거 속에서 보았던 그 선비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삼두리는 겁이 났지만 품에 안고 있던 구멍난 서책과 확대경을 꼭 쥐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선비님, 실은 어제 선비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청동판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그리고 제가 가진 이 유리알이 갑자기 글자를 홀랑 태워버리는 바람에 혹시 선비님은 그 이유를 아실까 해서 그랬습니다. 삼두리는 주저하는 목소리로 말하며 불탄 서적과 확대경을 내밀었습니다. 선비는 잠시 삼두리의 확대경과 구멍난 종이를 번갈아 보더니 인자하게 웃으며 바닥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허허, 내가 아주 귀한 보물을 가졌구나. 이 유리알 확대경은 귀신이 깃든 요물이 아니란다. 삼두리라 했느냐? 잘 보아라. 이 유리알은 흩어져서 들어오는 햇빛을 한 점으로 꼭 모아주는 힘이 있단다. 선비는 마당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넓게 퍼진 햇살은 따스하기만 하지만 내가 가진 이 유리알을 통과하면 수많은 햇빛의 화살이 한 곳으로 뭉치게 되지. 마치 낱개의 지푸라기는 힘이 없어도 수만 개를 꼬아 만든 밧줄은 바위를 끌어당기는 것과 같단다. 그 뭉쳐진 햇빛의 힘이 너무 뜨거워서 종이가 견디지 못하고 불꽃을 피운 것이지. 삼두리는 입을 쩍 벌렸습니다. 아, 제 확대경이 나쁜 마음을 먹고 불을 낸 게 아니라 햇빛 형제들을 한 군데로 꽉 모으느라 뜨거워진 거네요. 그렇지, 아주 영리하구나. 내 청동 거울이 밤하늘의 수많은 별자리를 작은 판 하나에 모아 길을 알려주듯 내 유리알은 드넓은 하늘의 기운을 한 점에 모아 세상을 크게 보여주는 것이란다. 선비의 쉬운 설명에 삼두리는 그제야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서웠던 선비님의 눈빛이 이제는 마치 밤길을 비춰주는 등불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삼두리는 선비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무거웠던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술을 부리는 귀신이 아니라 햇빛 형제들의 힘을 합친 결과라니 이제 확대경이 무섭기는커녕 대견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선비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 확대경이 나쁜 녀석인 줄 알고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몰라요. 삼두리는 효성도련님과 함께 허리를 숙여 넙죽 인사를 올리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선비님은 멀어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인자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삼두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나 감자 몇 알만 주면 안 돼요? 꼭 줄 때가 있어서 그래요. 이 녀석이 저녁 먹을 때가 다 됐는데 웬 감자냐? 자, 여기 잘 익은 놈으로 가져가거라. 삼두리는 엄마가 건네준 포슬포슬하게 잘 익은 감자 서너 알을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냄새를 맡은 삼순이가
꼬리를 살랑거리며 삼돌이 발치로 다가와 야옹거렸습니다. 삼순아, 너도 같이 갈래? 그 선비님 눈빛이 참 따뜻하시거든. 삼돌이는 삼순이를 앞세우고 어스름이 깔린 마을길을 지나 다시 유백에게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시 울타리 너머로 여전히 낮은 등잔불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삼돌이는 살인문 앞에 감자가 든 꾸러미를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선비님, 이건 아까 가르쳐 주신 게 고마워서 가져온 감자예요. 맛있게 드세요. 삼돌이가 커다란 소리로 외치고는 쑥스러운 듯 삼순이와 함께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달려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선비님의 허허로운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삼돌이의 귓가를 기분 좋게 간지럽혔습니다. 밤하늘에는 선비님의 청동 거울 속에 박혀있던 별들이 하나 둘 깨어나 삼돌이와 삼순이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